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로 결혼을 앞두고 있다가 아주 황당한 일을 마주한 뒤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파혼을 하면 쉬쉬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파혼이라는 게 아무렇지 않은 세상이더라고요. 오히려 이혼보다 낫지 않냐며 잘했다고 말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가슴을 뻥 뚫어드릴 수 있는 시원한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본인이 잘난 줄 알고 있다가 크게 뒤통수를 먹이게 된 제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소위 말하는 자수성가의 아이콘은 아니셨습니다. 재산을 어느 정도 축적을 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나는 가난으로 시작해서 이만큼의 부를 쌓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친가가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사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께서 성공을 하신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게 아니라 유에서 더 많은 유를 얻으신 거라고 하실 수 있죠. 이렇게 말을 하면 조금 재수가 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순탄하게 가진 재산을 불리고 불려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원래는 저희 친가가 충청돼서 엄청나게 부를 쌓았었던 집안이었는데 지역 유지랑 싸움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 문서가 너무 이전부터 내려오던 거라 조금 이상하게 되었었던 거예요. 몇 평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역 유지내랑 겹치는 땅이 있었고 왜 이렇게 섞이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이랬는지는 너무 오래전에 나눈 땅이라 서로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정확하게 언제부터 이렇게 섞였는지 알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저희 친구는 상당한 짠돌이 집안이었는데 지역 유진에는 동네에 무슨 일만 생기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집안이라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건 저희 집안이었죠. 아니, 순철이네가 그 문서인지 뭔지를 위조해서 내 이름 땅 차지하려다가 들킨 거 아니야? 순철이네라면 그렇게 하고도 남지. 욕심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잖아. 나도 그게 의심되더라니까. 아이,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우리 동네에 무슨 일 생겼을 때 한 번이라도 고간을 풀었던 적이 있었어? 없었지? 내 말이 그 말이야. 순철이네가 지네 땅이라고 우기기만 했지 어디 증거라도 있어? 아무튼간 욕심은 많아서 그거를 온 동네방네에 소문낸다니까. 응, 저러다가 천벌을 받아야지. 천벌을 받아야 해. 어디 욕심을 낼 땅이 없어가지고 순진이 김씨네 땅까지 노리고 앉아있어. 김씨가 지난번에 우리 물난리 났을 때도 청소하는 거 다 도와준 거 알지? 우리라도 김씨 편에 들어줘야지. 아휴, 저러다가 순철이네가 땅 문서 죄다 고쳐서 이 땅도 내 땅, 응? 저 땅도 내 땅 하면 어쩔 것이요? 아이고, 성님, 그러면은 큰일 나지. 내 땅 가뜩이나 조그막만한데 그걸 빼앗기면 난 뭘 먹고 살아? 안 될 일이지 정말로. 절대로 안 돼.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모함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 집안 사람들이 대대손손 짠돌이라서 인색하게 군 것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런 식으로 말을 하고 다니니 저희 가족들은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가도 무시하고 싶어지기 마련이겠죠. 결국 문서는 고친 적도 없고 대대손손 내려오는 대로 그냥 들고 있었을 뿐인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것이었죠. 저희 조부모님께서는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하시면서 법정 싸움에 뛰어들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뭘 합니까? 법원에서야말로 증거로 싸움을 하는 것이었고 증거 자료들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냥 두 가족이 합의를 보세요 하고 판결이 나온 겁니다. 진짜 어이가 없죠? 아무튼 섞이게 된 땅은 정확하게 오차 없이 반반으로 나누기로 하고 저희 친가 측이 그런 누명을 쓰고 억울해서는 못 산다면서 열이 받아서 그 동네를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동네에 끝까지 소문이 거지같이 났거든요. 저희 가족들이 땅 문서를 위조한 거다 하고 말이죠. 착한 지역 유지의 땅을 빼앗으려고 한 망할 놈의 집이 되었고 저희 집에 욕을 하러 찾아오는 동네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그 일 이후 저희 친가는 아버지가 어릴 때 서울에 자리를 잡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네 사람들의 그런 행동이 우물 밖으로 밀어내준 거나 다름없었죠. 할아버지께서는 충청도 땅은 두 번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다고 하시면서 그냥 다 팔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무엇을 했냐 궁금하시죠? 그 당시에는 개발조차 되지도 않은 이상한 땅을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지금 어디냐면 바로 신사동입니다. 대박이죠?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실 테고 서울에 살지 않는 분들도 당연히 아실 겁니다. 신사동이 얼마나 금싸라기 땅인지를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사실 때만 하더라도 그냥 모래밭이 어때요? 아니, 이런 모래로 뒤덮인 땅을 사라고? 여기에 뭘 짓겠어? 모래 땅이라서 땅이 푹푹 꺼지게 생겼구만. 이런 쓰레기 같은 땅을 지금 금싸라기 땅이라고 허물매물 파는겨? 아이고, 할배요. 이게 진짜 금싸라기 땅이라니까. 이 땅 개발 안 되면 내가 아주 장해지지요, 장해지죠. 그냥 눈 딱 감고 내 말 한번 들으라니까. 아, 내가 고향 사람이라 챙겨주고 싶어서 그래. 잘 아는 공무원이 그 땅은 꼭 사야 하는 땅이라고 꼬셔서 사긴 샀는데 금싸라기 땅은 무슨 한동안은 거기 뭐 들어온다는 말도 없어서 저희 할아버지는 사기 맞은 것 같다고 난리를 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의심이 많으신 분이었으니 주변 사람들도 피곤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봐보세요. 그 신사동 땅이 얼마나 미친 땅이 되었습니까? 땅값이 금값이라는 말은 옛말이죠. 지금은 다이아몬드보다 비싸다니까요. 아무튼 그 공무원 덕분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큰 돈을 벌게 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뒤끝도 대박으로 긴 분이셨는데 그 땅이 금 땅이 되자마자 가진 돈으로 건물 하나 떡하니 세우시고 당시에 비싸서 엄두도 못 낼 외제차 하나 떡하니 끌고서는 어디로 가셨게요? 바로 충청도 고향으로 가셨다 이 말입니다. 가서 자랑자랑 엄청난 자랑을 하고 오셨대요. 아무튼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를 비롯한 친가 사람들은 돈 걱정 없이 살기 시작했고요. 나이를 먹고 먹어 저희 엄마와 결혼까지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제 동생을 낳으신 거고요. 저도 어릴 때는 신사동에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었어요. 저희 집도 압구정동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득이 아니라 독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돈돈거리던지 돈이 계급이고 능력이더라니까요. 저는 공부를 잘 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반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학교도 계급 사회더라고요. 애들끼리도 서로 돈을 가지고 계급을 나누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반 반장보다 부반장이 훨씬 더 성적도 좋고 똑똑했는데 반장네가 돈이 더 많아서 반장 자리를 꿰찼다는 겁니다. 학모형 모임 같은 것도 대단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 편이라서 별로 어려움을 겪진 않았는데 저랑 2살 차이가 나는 제 동생은 달랐습니다. 반에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제 동생은 공부를 잘해서 친구들에게 질투를 받기도 했었지만 무엇보다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스타일도 완전히 FM 스타일이라서 친구들에게 소위 말하는 유도리 있게 행동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야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성격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선생님께 전부 다 갖다 이른다고 일름보 취급을 받다가 왕따를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 너 이거 뭐야? 아니, 등에 이 발자국 뭐냐고. 너 누가 발로 밟기라도 한 거야? 정말로? 너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나한테 딱 말해. 동생은 혼자 끙끙 앓으며 숨기고 있었는데 왕따의 강도가 심해지게 되었고 그 사실을 저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부모님께 말을 했고 저희 할아버지까지 합세를 해서 학교를 찾아와 뒤집어 놓으셨어요. 서로 잘 지내는 걸로 마무리하자 했지만 그게 되겠어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내 괴롭힘에 대한 매뉴얼도 없을 때였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더 교묘하게 제 동생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제 동생은 등교 거부를 하기까지 이르렀고요. 이러다가 큰일 치르겠다 싶은 마음에 저희는 온 가족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강남에서는 꽤 떨어진 강동구로 가게 되었는데 강동구 역시 학구열이 장난 아니게 높았어요. 저도 나름 사춘기를 막 겪은 고등학생이었기에 전학을 간다는 것이 싫었어요. 친구들은 전부 압구정에 있는데 저만 강동구로 멀리 나오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게다가 한간에는 저희 집이 망해서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소문까지 나면서 저는 아이들과 연락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학교도 계급사회라고 했잖아요. 돈이 없는 아이가 되어버렸으니 자연스럽게 버려진 거죠. 뭐 어쩌겠어요. 저는 친구들에 대한 배신감까지 느끼게 되었지만 동생은 그래도 이사를 오고 나서 많이 밝아졌습니다. 전학을 간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을 사귄 것 같았고 학교에도 적응을 잘 했어요. 그래도 얘가 학교를 잘 다니고 있으니까 그게 어디요. 영희가 공기도 좋고 뒷산도 딱 운동하기 좋아서 아주 살만한 동네인 것 같구먼. 그러게나 말입니다. 애들이 학교도 여유 있게 잘 다니고 있으니까 이사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입을 삐죽였지만 크게 티를 내진 않았어요. 그렇게 강동구에 뿌리를 내려서 살게 되었고 제가 먼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었을 땐 약간의 허세가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학 동기들에게 으스대듯이 말을 하곤 했었죠. 나도 원래는 압구정에서 살았었고 그 힘든 사교육도 다 받았었고 우리 집 꽤 괜찮았어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뿌리고 다니니까 또 어이없는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동기 중에 저를 조금 안이 꼽게 보던 친구가 하나 있었나 봐요. 그 친구가 압구정에 사는 친구들이 좀 있었나 봅니다. 제 소문을 캐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저랑 같은 학교에 다니던 친구랑 어찌저찌 알게 되었고 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너 근데 압구정에 살다가 왜 강동구로 이사 간 건데? 보통 압구정에 사는 사람들은 그 동네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던데 말이야. 사실 내가 좀 들은 게 있어서 그래. 뭘 들었길래 나한테 그렇게 날선 말투를 하고 말을 하는 거야? 어머, 내가 또 뭘 날석에 굴었다고 그러니? 아니, 좀 그랬잖아. 압구정에 살았던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별것도 아닌 걸로 으스대는 꼴이 좀 허세 부리는 것 같아서. 내가 너랑 같은 학교를 다녔었다는 지인을 알게 됐는데 걔가 글쎄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 무슨 소리를 듣고 와서 나한테 다 안다는 듯이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무슨 소문? 나도 모르는 내 소문이 있어? 너네 집 압구정에서 살았던 것은 맞는데 쫄딱 망해서 이사를 간 거라고 하던데. 진짜야? 너네 집 망해서 강동구로 이사를 갔는데 사교육 다 받아봤다. 압구정 살았다 하면서 허세 떠는 거냐고.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그런데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법이라고 소문이 이상하게 나기 시작한 겁니다. 집안 망해서 이사간 주제에 아직도 압구정 살 때 이야기하면서 으스댄다더라. 집에 뭐 아무것도 없다더라. 허세 때문에 들고 다니는 명품 가방 전부 가짜라더라 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동기들에게 황당하다면서 이거 다 진짜라고 가짜 명품 같은 거 들어서 뭐 하겠냐고 항변을 해도 동기들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비싼 명품 가방을 강동구에 사는 제가 어떻게 들고 다니겠냐고요. 하다못해서 무슨 말까지 들었는 줄 아세요? 제가 그 명품백을 들고 다니기 위해서 음지에서 일을 한다는 소문까지 붙어버린 겁니다. 물론 그 소문 자체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제 외모가 그렇게 출중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음지에서 일을 하려면 외모가 연예인 뺨은 쳐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돌자 자연스럽게 그 소문에서는 해방이 되었죠. 이걸 좋아해야 하는 건지 슬퍼해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저는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와 같이 웃고 떠들던 동기들이 그런 소문을 낼 수가 있겠어요. 겉으로는 일부러 상처 안 받은 척,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은 척 했지만 저는 뒤에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우울했고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동기들에게 최고로 잘난 모습을 보여주려면 역시나 성적을 잘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제 목표는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저것들의 입을 아주 그냥 성적으로 막아버려야겠다는 집념, 오기 그런 것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 대단하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동기들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줄 생각을 했으니까요. 저게 웬일이냐? 아이 저렇게 공부하다가 코피 쏟아서 쓰러지는 거 아니여? 나는 제가 대학 갈 때도 저렇게 공부를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말이야. 소녀딸이 드디어 정신 차린 거지요, 아버님. 성적 잘 관리해야 나중에 교수 추천도 받고 취업도 잘 되지 않겠어요? 제 취업도 한대. 아이고, 나는 있는 돈 까먹으면서 댕자 살다가 시집이나 가려고 하는 줄 알았더만. 그래도 다행이다. 이 나라에 태어났으면 말이야. 이 광덕이 소녀딸로 태어났으면 말이야. 어딘가에 이 이름 석잔을 채워넣어야지. 아니 그렇고 말고. 아버님 이미 기회까지 걸리시겠어요. 그래도 공부한다니까 기특하긴 하네요.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정신을 차렸다고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무조건 학점 관리 잘해서 교수님을 등에 업고 취업 추천서를 받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는 것만큼 동기들의 배알을 꼴리게 만드는 방법도 없으니까요. 사실 남들은 좀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안에 재산이 있고 또 할아버지께서 신사동에 건물을 떡하니 가지고 계신 건물주인데 여행이나 다니면서 명품이나 사 모으지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하냐고요. 하지만 저는 우리 할아버지께 건물이 있다고 해서 그 건물이 언제까지 저희 집안의 소유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살다가 보증 서류에 도장 한 번만 잘못 찍어도 그 건물이 남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밥그릇은 제가 챙겨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 건물을 물려받으려면 아버지의 손을 거쳐야 했고 아버지께서 저와 동생에게 얼마나 나눠주실지도 모르는 건데 미리 김치국을 마셔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팔아치우면 그만이잖아요. 저는 건물주라는 것에 기대지 말자는 생각이 들어서 누구보다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결과를 당당하게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회사이기는 했지만 상당히 내구력이 탄탄한 회사였습니다. 연봉으로만 회사를 나눈다면 사실 좋은 회사는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연봉 자체는 높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회사에 비전이 있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을 할지 상상이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할아버지 제가 코피를 쏟으며 열심히 노력을 한 것에 비해 이름 없는 곳에 갔다면서 아쉬워하셨죠. LG나 삼성 같은 대기업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회사에 입사를 했다고 하니까요. 걱정과 다르게 제 동생은 군대도 잘 갔다 왔습니다. 온 가족이 제대를 하는 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제가 28살이 되었을 때 제 동생도 졸업을 하고 취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회사 생활은 비슷비슷했어요. 늘 쳇바퀴가 굴러가듯이 똑같았습니다. 제 나이 31살에는 꽤 잘 만나고 있었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겪은 이별의 상처가 너무 크고 아파서 2번 다시는 연애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밥도 잘 먹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 했거든요. 그렇게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했어요. 생기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서 말입니다. 야, 너 언제까지 이렇게 땅 파고 들어갈 거야? 벌써 32살이다. 이별한 지도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땅만 파고 들어갈 거야? 연애도 안 하고? 아까운 시간 다 버리게 생겼네. 그러지 말고 내가 소개팅 시켜줄 테니까 잔말 말고 자리에 나와. 알겠어? 됐어. 무슨 소개팅이야. 내가 헤어진 이유 몰라서 그래? 나는 이제 돈만 버는 남자들 안 만날 거야. 어이씨구. 그럼 돈 있는 걸 비밀로 하면 되잖아. 그놈이 이상한 놈이라니까. 어떻게 지 여자친구네 집이 신사동에 건물 있는 걸 듣자마자 그렇게 태도를 바꾸냐? 데이트 비용도 전부 너한테 내라고 하질 않나? 분기마다 해외여행 보내달라고 바꿔구기고. 안 된다고 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때를 쓰는 놈이 이상한 거지. 예, 그리고 너도 그래.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걸 다 들어주면 어떡하니? 나라고 그놈이 나를 돈 때문에 만나는 건 줄 알고 그랬겠어? 몰랐어. 그놈이 친구들이랑 나는 단톡방을 보기 전까지는 나도 몰랐다고. 내가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는데. 전 남친은 아주 못된 놈이었습니다. 저를 돈으로 보고 이용하는 놈이었어요. 저에게 돈 타령을 얼마나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우연히 전 남자친구의 컴퓨터를 쓸 일이 있어서 컴퓨터를 켰는데 PC 깨톡이 자동으로 로그인 되어 있더라고요. 궁금한 나머지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었죠. 오랜 시간 지내온 친구들과 단톡방에서 제 욕을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뭐하냐, 해외여행 한 번을 안 보내준다. 이번에 명품 가방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떻게 뜯어내지? 별의 별말이 다 적혀 있는데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아예 돈줄 취급을 했더라고요. 저랑 결혼하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지만 결혼하고 바람을 안 피울 자신이 없다는 둥. 누가 보면 지가 엄청 잘생긴 줄 알겠더라니까요. 충격을 먹고 바로 헤어지긴 했지만 저는 그 아픔이 상당했습니다.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친구가 저희 집안에 건물이 있다는 것을 비밀로 하고 소개팅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딱 좋을 나이에 혼자 땅을 파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저는 싫다고 거절을 몇 번이나 했지만 건물 있는 것만 숨기면 괜찮은 거 아니냐고 꼬셔대는데 결국 넘어가고 말았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소개팅 자리에 제가 떡하니 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개팅남이 꽤 괜찮은 겁니다. 생긴 것도 훤칠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나이스함이 돋보였어요. 저 혹시 무슨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마케팅 사업을 하면서 코인에 조금 손을 댔는데 코인이 대박이 났어요. 뭐 쉽게 번 돈이라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분산 투자하는 중입니다. 신기했죠. 주변에 코인했다가 망했다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잘 됐다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집도 삼성동에 있다고 하고 유학도 다녀왔다고 말을 하는데 그 실력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유학파 학생이 아니기도 했고 또 외국어에 흥미가 없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랬죠. 그냥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도 있고 해서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조건도 괜찮은 편에 속하는 사람이었고 돈이 궁해 보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전 남자친구에게 돈으로 당했었기 때문에 돈에 확실히 예민했거든요. 그래서 만나더라도 돈으로 싸울 일은 없겠다 싶었으니 호감도가 조금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만남을 이어오다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연애를 하는 내내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남자친구가 데이트 비용을 전부 다 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평온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정확하게 딱 반반. 데이트 비용을 5대5로 냈거든요. 솔직하게 말을 하면 나는 남자라고 데이트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돈이 있고 여유가 있다고 해서 내 여자친구에게 내 돈 탈탈 털어가며 오냐오냐 해주고 싶지 않거든. 남녀가 자고로 평등한 세상이잖아. 누구 한 명이 더 여유가 있다고 해서 데이트 비용을 독박 쓰는 건 아닌 것 같아. 차라리 자기가 버는 금액에 맞춰서 우리가 데이트를 하는 게 어때? 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내가 이전에 돈으로 좀 대인 적이 있어서 5대5로 정확하게 나누는 거 난 오히려 찬성이야. 앞으로는 우리가 어디서 뭘 먹든지 뭘 보든지 전부 반반씩 나누는 걸로 하자. 그래서 데이트를 하는 것도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았어요. 누가 돈을 더 냈다고 해서 생색을 내는 일도 없고 하니까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반반 데이트에 익숙해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거 돈 나누는 게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긴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계산을 하고 바로 현장에서 계좌이체를 하고 하는 게 불편하긴 했어요. 곰곰이 생각을 하던 남자친구가 저에게 데이트 비용 통장을 따로 개설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았고 저는 당연히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돈을 넣어두고 사용을 했는데 제 친구가 이 이야기를 듣더니만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 혼자가 데이트 비용을 더 낼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무슨 반반 각주로 해서 통장까지 만들어 쓰냐? 그러면 데이트 통장 영수증 처리는 누가 하는 건데? 무슨 영수증 처리를 할 게 있어. 여기가 회사도 아니고. 아이, 뭔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연말정산. 체크카드 쓰는 거면 현금 영수증 처리할 거 아니야. 너 설마 그 남자친구 이름으로 된 통장에다가 돈 넣고 쓰는 거니? 그럼 데이트 비용 전부 다 그 사람이 연말정산 받겠네. 저한테 치사해도 남자가 너무 치사한 거 아니냐고 흉을 보는데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다른 친구가 옆에서 곰곰이 듣고 있다가 그래도 전 남자친구에게 당한 걸 생각하면 반반하는 게 깔끔하지 않냐고 슬쩍 편을 드는데 그 말도 맞는 것 같았고요. 저는 좀 어지러웠어요.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저희도 나이가 있으니 슬슬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혹시 아직 내가 이야기를 못 들은 것 같아서 그런데 자기네 집은 뭐 하는 집안이야? 우리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셨고 퇴직하셨어. 나는 마케팅 일하다가 코인으로 대박난 거 이미 말해서 알고 있을 거고 내가 코인으로 대박난 덕분에 우리 부모님 집도 해드리고 또 차도 바꿔드렸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자기네 집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 그 정도는 서로 오픈해야 좋을 것 같아서. 글쎄, 아직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내가 필요한 만큼은 지원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집도 자기네 집이랑 별반 다를 건 없어서. 그래?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혹시 사위한테 외제차 한 대 정도는 뽑아주실 수 있는 능력이 되려나?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본인이 돈이 있어서 당당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탈 외제차를 왜 저희 아버지께서 뽑아주어야 하는 건지 그 부분은 이해가 가질 않았거든요. 당연히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결혼이라는 일륜대지사에 그깟 외제차가 대수겠냐면서 당장 뽑아주시겠다고 말을 하시겠지만 저는 그 말에 대꾸를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코인으로 번 돈은 코인 값이 하락하면 언제고 마이너스가 되거나 0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신사동에 건물을 가진 저희 친정에서 예비 신랑을 떠받들여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제 표정이 굳어가는 것이 보였는지 예비 신랑은 저에게 농담이라며 웃었습니다. 저는 외제차를 요구한 부분에서 살짝 쎄함을 느끼고 저희 아버지께서 신사동에 건물을 물려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담도 그런 농담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진짜로 한 말인 줄 알고 조금 정색할 뻔했잖아. 보통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을 오려면 그 정도는 해와야 하는 거 아닌가? 내 외제차가 무리일 순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이해할게. 기분이 슬쩍 나빴지만 거기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예비 신랑에게서 쎄함을 느끼고 마음속에 고민이 조금 생겼죠. 소개를 시켜주었던 지인에게도 그렇고 예비 신랑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주변에서도 예비 신랑에 대한 평판이 나쁘지 않았었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던 와중에 저희 아버지의 생신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생신 선물을 사러 가야 한다고 말을 했더니만 본인도 따라오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작은 선물을 하나 구입하더니만 저희 가족 식사 자리에 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마당에 생신을 당연히 챙겨야 하지 않겠냐고요. 제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본인도 가겠다고 하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미리 인사드리고 하면 좋잖아. 나도 장인어른이랑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생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가도 되지? 거기서 안 된다는 말이 차마 나오지 않았고 같이 식사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정말 넉살 좋게 어르신들을 대하더라고요. 은근히 저희 아버지와 죽이 잘 맞는 건지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솔직히 조금은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건물주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될까 봐요. 아직 이 사람의 본성을 전부 다 알지 못하고 있다는 쎄함을 느끼고 있을 때라
끝까지 비밀로 하고 싶었거든요. 두근두근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아버지께서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딸의 남자친구를 보았다는 게 즐거우신 건지 대화만 흥미롭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생신 이후에 바람 또 한바탕 불게 되었죠. 바로 예비 시어머니의 생신이 코앞에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선물만 살짝 전해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예비 신랑이 저에게 당연히 가서 얼굴을 비춰야 하는 거 아니냐고, 결혼하면 자주 볼 사이인데 미리미리 친해지는 게 좋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명품 향수를 하나 사들고 가게 되었죠. 제 선물을 보신 예비 시어머니께서 살짝 미간을 찌푸리시더니 대놓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나, 아이고, 나 향수 안 뿌리는데 어쩌면 사와도 이렇게 쓰잘데기가 없는 걸 사오고 그러니? 네? 어머님께서 향수를 안 뿌리시는지는 미처 몰랐어요. 미리 알았으면 다른 선물을 준비했을 텐데요. 저한텐 아무도 언질을 해주지 않아서요. 그런 건 적당히 센스 있게 준비를 했었어야지. 아유, 다음부터는 물어보고 사오도록 해라. 이번에는 내가 딱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준 거다. 알았지? 그 말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보통은 선물을 받으면 쓰는 물건이든 아니든 고맙다고 말을 하는 게 먼저잖아요. 다음이 있을까 싶긴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의 생일 파티가 끝날 때쯤 갑자기 예비 신랑이 저에게 오더니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연타로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네 엄마 생신날 프로포즈를 하는 미친 인간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주변에서는 환호성의 박수에 난리가 나고 얼른 반지를 받아주라고 하길래 저도 모르게 반지를 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프로포즈를 승낙하게 되었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번갯불에 콩을 구워 먹는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겠더라니까요. 저는 아직 제대로 된 마음의 준비가 되지도 않았는데 결혼식장에 벌써 손잡고 들어간 것처럼 이야기를 줄줄 늘어놓으니까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결혼을 해도 괜찮은 걸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둥둥 떠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꽤 오랜 시간을 함께하다 보니까 단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자신만만하던 코인이 아직까지도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을지 그런 부분을 전혀 알지 못해서 답답하기까지 했죠. 우리가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나는 식은 꼭 호텔에서 올렸으면 좋겠어. 명색에 나도 마케팅 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돈을 써야 하지 않을까? 그래? 근데 당신 지금 마케팅 사업 그 일도 접은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야? 맨날 집에서 코인만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건지 모르겠네. 내가 하는 일은 컴퓨터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서 집에서 있는 거지. 조만간 곧 사무실도 알아보고 할 거야. 나도 혼자 사는 게 지겨워서 이제 직원들 두고 하려고. 사무실을 얻는다고? 우리 결혼 준비 시작하면 돈 쓸 일도 많을 텐데 정말 사무실을 얻어도 괜찮겠어? 나 코인으로 벌어둔 돈 많다니까. 당신이 아무리 돈 타령을 해도 내가 가진 돈이 훨씬 많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사무실은 신사동에 얻어서 잠원지구 한강이 딱 보이는 고층이었으면 하는데 어때? 멋있지? 너무 허세만 부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결혼 준비하려면 돈이 꽤 많이 필요할 텐데. 아유, 어차피 반반으로 하는 거니까 괜찮아. 아, 반지 사는데 돈이 좀 들어갔으니까 나한테는 차 한 대 정도는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 알았지? 그러면서 본인 혼자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선언을 하더라고요. 제 의사는 완전히 무시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뒤로 예비 신랑은 본인이 꿈꿔오던 사무실 자리를 찾겠다고 허구한 날 신사동에 있는 부동산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사람이 말 그대로 코인으로 돈을 번 건지 걱정이 되면서 경제관념은 확실하게 있는 사람인지 따지게 되었습니다. 신사동 자리값이 너무 비싸다면서 의기소침해 하는 걸 보고는 제발 정신을 차리길 바랐죠. 문제는 여기서 터지게 되었습니다. 지 혼자 결혼 준비를 하면서 독불장군처럼 저에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난리를 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점점 마음이 멀어지는 것 같은 겁니다.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머리 끝까지 차오르게 되었죠. 반지를 돌려주면서 거절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찰나 흥분한 예비 신랑이 저에게 전화를 해왔어요. 너 어디야? 지금 어디 있어? 나랑 만나서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 나? 나 지금 집에 있어. 그래, 나도 할 얘기 있었는데 잘 됐다. 너 집에 있을 것 같아서 너네 집 앞으로 가고 있어. 10분이면 도착하니까 내려와.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10분은 너무 짧아. 나 지금 씻지도 않았어. 한 30분만 기다려줄 수 있어? 금방 내려갈게. 제가 기다려달라고 말을 했는데 대답도 하지 않고 전화를 그냥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걱정은 되었지만 오늘이 아니면 결혼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서 저도 마음 단단하게 먹고 양치를 하고 세수를 했습니다. 준비가 거의 끝나가려는 찰나 저희 집 현관문이 요란스럽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성질머리가 급해도 얼마나 급한 건지 문 앞까지 찾아와서 문을 열으라고 아주 두들기고 난리가 난 겁니다. 저는 문을 열었고 씩씩거리던 예비 신랑이 저에게 화를 버럭 내는 겁니다. 아이씨, 진짜 아주 거지 같은 집안 같으니라. 감히 나를 속여먹어? 야, 어떻게 속일 게 따로 있지? 이딴 걸 속이냐? 다른 일도 아니고 청소부? 장인어른이 아니 니네 아버지가 건물 청소라는 사실을 왜 숨기고 있냐고. 아이 회사 멀쩡하게 다니다가 퇴직하고 연금 받는다고 하더니 청소부가 말이 되냐? 어? 아주 그냥 수준 떨어져도 한참 떨어지는 집안이었네. 갑자기 막 쏟아내는데 저는 정신이 쏙 빠져버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건물 청소부라고 수준이 한참 떨어지는 집안이라고 말을 하면서 지분에 못 이겨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데 공포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흥분을 한 사람에게 저까지 와다다 쏟아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가 보려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해서 별일이 다 있잖아요. 미리 조심해서 나쁠 것 없다는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예비 신랑에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알아듣게 천천히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제가 차분하게 말을 하니까 어우 하면서 한숨을 푹 내쉬던 예비 신랑이 다시 한번 천천히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진짜 황당해서 온. 아니 나 신사동에 사무실 얻으려고 발품 팔아 돌아다니는 거 잘 알지? 좋은 매물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 건물 자체는 낡았는데 내부는 싹 다 리모델링해서 가격도 괜찮고 위치도 좋고. 자리 보러 갔는데 말이야. 어디서 낯 찍은 사람이 계단 청소를 하고 있잖아. 아니 누군가 하고 보니까 너네 아버지인 거 아니겠냐? 야야, 내가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지금 신사동 건물 보러 갔다가 우리 아버지 만났다고. 우리 아버지가 청소부라서 수준 떨어져서 뭐 어쨌다는 건데? 뭘 어쩌긴 뭘 어째. 씨. 어쩐지 강동구에 사는 것도 이상하다 싶었어. 집도 낡은 아파트고 행색도 구리다고 생각했었다고. 야, 너 명품백 하나도 없잖아. 어? 너네 집 사정을 내가 미리미리 파악했어야 했는데. 명품백이 있고 없고가 중요해? 나도 20대 때는 들었지. 나이 먹으면서 그런 거 들고 다녀봐야 과시하는 용도밖에 안 될 것 같고 명품백이라고 무겁기만 하고 하니까 다 팔아치운 거지. 야, 이 와중에 자존심을 부리냐? 애초에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명품백 가지고 팔아치웠다고 하면 기분이 좀 나아지냐고. 아, 이거 내가 완전히 속아 넘어갈 뻔했잖아.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명품백을 든다고 해서 사람이 명품이 되는 건가요? 제가 스타트업 회사 다니면서 적금 넣으랴, 보험 부으랴, 생활비 쓰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샤넬 구찌 들어서 어디다가 쓰겠냐고요. 그거야말로 저는 허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왕 용돈벌이 할 거 다 팔아치우자 싶어서 중고샵에 팔아치운 게 죄입니까? 저는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팔아서 손해본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한테 명품백을 운운하면서 뭐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예비 신랑을 보면서 저는 파혼이 답이었구나.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굳어진 지 오래인데 예비 신랑은 마치 제가 매달릴 줄 알았던 건지 일부러 더 모진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면 원래 본색이 그런 싸가지 없는 인간일 수도 있겠네요. 예전에 압구정동에서 살 때 같은 학교에 다니던 친구들처럼 돈으로 사람 계급을 나누고 잘 보일 사람 무시해도 되는 사람 급을 나누는 것 같이 보였어요. 뭐를 속아 넘어갔다고 그래. 사실인걸. 그래서 지금 우리 아버지가 건물 청소하는 게 어떻다는 거야? 그걸로 지금 집안 수준 차이를 운운하는 거니? 그러는 당신네 집안도 뭐 가진 거 없잖아. 우리 집안은 날 가졌지 날. 내가 돈 딱딱 벌어서 집도 해드리고 차도 해드렸다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수준 차이야. 어떻게 내가 사무실 잡으려고 알아본 건물에서 너네 아버지가 딱 일을 하냐. 그러면 내가 쪽이 팔려서 그 사무실에 들어갈 수나 있겠어? 사람을 속여도 유분수야. 데이트 비용 딱딱 반반씩 차에도 나누길래 경제 개념도 있는 것 같고 남자를 좀 우러러 볼 줄도 아는 것 같고 돈도 부족하진 않아 보여서 만났는데 이게 다 속임수였다는 거 아니야? 속이긴 뭘 속여. 당신이 하자고 하니까 나도 맞춘 거지. 남자가 쪼잔하게 데이트 비용이 아까워서 그걸 반반하고 앉아있니? 나도 할 말 많은데 그동안 참고 있었던 것 뿐이거든. 야, 진짜 어이가 없네. 야, 너 명품 가진 거 다 팔았다고 했지? 내가 결혼하자고 프로포즈 할 때 줬던 반지도 팔아치운 거 아니냐? 그 반지 당장 내놔. 내가 뭐 반지 하나 못 돌려줄 거라고 생각했니? 그래, 돌려줄게. 쿨한 척하기는. 그 반지 비싼 거거든. 차 한 대 정도 사위한테 해줄 수 있는 집안도 아니면서 어떻게 사업가인 나를 만나려고 했어? 염치를 좀 가지고 살아라. 내가 주선해준 주선자 생각해서 이 정도로 끝내는 걸 고마워해. 주선자가 집이 부자라서 나중에 득이라도 한번 볼까 싶어서 내가 최대한 매너 있게 마무리해주는 거라고. 알았냐? 그 주선자네 집이 잘 사는 집이니까 소개시켜주는 애도 알짜배기인 줄 알았다가 아닌 거 알고 열받은 거구나. 그니까 너는 내가 말하지도 않은 내 뒷배경을 상상해서 나를 사랑한 거네? 예비 신랑은 콧방귀를 흥하고 끼더라고요. 더러워서 정말 저한테 끝까지 수준이 낮은 집안이라고 남 등쳐먹을 생각하지 말고 어디서 적당한 남자 만나다가 시집 가라는데 저도 솔직히 이 사람 얼굴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인간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열받아서 못 참겠더라고요. 지가 뭔데 저한테 누구를 만나라 마라 합니까? 열이 받아서 저희 집안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확 까발려버릴까 싶은 그 찰나 현관 앞에서 소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들으신 아버지께서 빼꼼 나오신 겁니다. 근데 저희의 대화 내용을 얼핏 들으셨나 봐요. 제가 저희 아버지랑 같이 산 세월이 얼마입니까?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콧구멍만 봐도 알 수가 있었죠. 저희 아버지 열받으시면 코평수가 넓어지시거든요. 그런데 글쎄 빼꼼 고개를 들이밀고 나오시는데 콧구멍에 500원짜리도 들어가겠더라고요. 자네 지금 뭐라고 그랬나? 집안의 수준 차이? 자네네 집안이 우리 집에 발끝도 못 미쳐서 저절로 나가 떨어지겠다는 소리라도 하는 거야? 아니 무슨 꿈이라도 꾸셨어요? 도대체 이 집안 사람들은 죄다 뭐 망상병이라도 있는 거야 뭐야? 망상병은 무슨 망상병? 아직도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나 보다. 내가 내 건물 청소를 하겠다는데 자네가 뭔데 집안 수준 차이를 운운하고 있어? 순간 예비 신랑이 눈을 껌뻑껌뻑 하더니만 갑자기 대폭소를 터트리는 겁니다. 복도가 쩌렁쩌렁 울려 퍼지게 깔깔거리면서 웃는데 진짜 좀 기괴했어요. 마치 억지로 웃기지도 않는데 웃는 것처럼 연기를 하는 걸로 보였으니까요. 혼자서 그렇게 오바를 떨면서 웃는데 저랑 아버지도 당연히 당황스러웠죠. 순간 충격을 받아서 미쳤나 싶었거든요. 아니, 그건 망상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너무 보신 거 아니냐고요? 건물 청소부가 무슨 건물주예요? 그런 건물을 가진 사람이라면 청소부도 고용을 해서 쓰지. 자기 손으로 절대로 안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람 혼란스럽게 해서 꼬드길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2번이나 속을 것 같습니까?
속이긴 누가 속인다고 그래. 못 믿겠으면 믿지 마. 누가 믿으라니? 진실을 알려주는 것뿐이야. 어차피 나도 너랑 결혼할 마음 없었어. 사람이 결혼까지 할 만큼 진중한 모습을 가지고 있진 않더라. 티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해주는 거지. 그래, 잘 됐다. 이제 내 딸이랑 더 이상 안 만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보여주마. 자, 이 종이 뭉텅이들이 다 뭐 같으냐? 다 문서다 이거야, 땅 문서. 이 중에 제일 첫 번째 거 보이지? 이게 바로 그 신사동 건물이다 이 말이야. 건물 주인 이름이 누구로 되어 있냐? 바로 내 이름 아니냐? 예비 신랑은 아버지께서 방에서 들고 나오신 종이 뭉치를 받아들고 확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는 집 문서, 땅 문서, 건물 매매,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재산 목록이 쭉 즐비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우리 거다 하면서 배를 쭉 내밀고 자랑하는 저희 아버지가 조금 부끄럽기는 했지만 입을 떡 벌리고 문서를 확인하는 예비 신랑의 얼굴이 점점 시퍼렇게 질리는 걸 보면서 즐겁기도 했어요. 한참을 확인하던 예비 신랑이 종이 문서 한 번, 저희 부녀를 한 번 쳐다보는데 이마에 딱 세 글자 써져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세댔다. 그 세 글자가 말입니다. 확인 다 했으면 되나? 너는 이제 남이니까 우리 집 재산 목록 확인할 필요도 없잖아. 아니, 잠시만. 이게 어떻게 된... 아니 그러면 강남에서 안 살고 왜 여기서 살아 이 후진 동네에서? 여기가 얼마나 개발 주요지인데 후진 동네라고 그래?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하남 가깝지 송파 가깝지 학구에 좋지 학군 좋지 이것이 뭘 안다고? 그렇게 부동산 보는 눈이 없어서야 어디 성공이나 하겠나? 정말 이 재산이 다 아버님 거라고요? 제가 자리를 알아봤던 그 신사동에 있는 건물 주인도 아버님이시라고요? 너는 평생 속고만 살았니? 그리고 누가 아버님이야 남남인데. 아까는 니네 아버지 잘만 하더니 이제는 또 아버님이니? 야야 됐어 돌아가. 너랑 결혼 안 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야 이 반지나 가져가. 제가 손가락에서 반지를 확 빼서 곱게 돌려주지 않고 던져버렸어요. 예비 신랑이 놀래가지고 반지를 주우러 가더라고요. 반지에 기스가 났나 안 났다 살펴보는데 진짜 콧방귀가 저절로 껴지더라니까요. 그 반지요. 지는 차 한 대 값이라도 되는 것 마냥 비싼 반지라고 했잖아요. 반지를 받았으니까 차 한 대쯤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덧붙이면서요. 근데 그 반지 비싼 반지 아니더라고요. 티파니에서도 프로포즈 링으로는 저가형에 속하는 반지였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만 들여다봐도 가격이 주르륵 나와 있는데 제가 그런 거 하나 검색하지 못할 바보로 보였던 걸까요? 어디 싸구려 반지를 들고 와서 비싼 척 하는 건지요. 이걸 왜 던져? 잠시만.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차분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자. 아니 이런 중요한 사실을 왜 이제서야 말을 해. 미리 말을 했으면 좋잖아. 좋았잖아. 네가 어떻게 돌변할 줄 알고 미리 말을 하니? 그 반지도 그래. 프로포즈 링으로는 제일 싸구려 반지 들고 와놓고 뭐? 외제차를 사달라고? 그런 네가 우리 집에 건물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더 과한 걸 요구하지 않았겠니? 본심 싹 숨기고 이 몇백만 원 반지 가지고 외제차 한 대를 사달라고? 아유 참나. 반반 딱딱 맞추자더니 너무 수지가 안 맞는 계산 아니니? 아니 그 결혼하고 나면 내가 돈 벌어올 거고 나는 이미 코인으로 쌓아둔 재산도 있고 말이야. 아이씨 그래 그 코인 아주 많이 잘했다. 네가 코인 투자로 지금까지 얼마나 벌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보아하니 집 사고 차 사느라 다 까먹었을 것 같고 지금 가지고 있는 코인은 마이너스 아니니? 죄다 코인이 하락세 탔는데 너만 올랐을 리가 없잖아. 그 말에 예비 신랑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전곡을 찔렀겠죠. 더 웃긴 건 이 사람이 말하는 마케팅이라는 게 저는 광고회사 쪽인 줄 알았는데 SNS 페이지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SNS에 가짜뉴스 같은 걸 올려서 진짜인 것처럼 어그로를 끈 다음에 사람들이 거기를 클릭하면 클릭하는 조회수에 따라 돈을 버는 그런 시스템이었다 이 말입니다. 뭔가 저는 정상적인 회사를 생각했는데 사무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내내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커뮤니티 사이트들 돌아다니면서 가짜 뉴스를 올리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예비 신랑에게서 쎄함을 느끼고 제가 몰래 뒷조사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라 대놓고 말을 하진 못했었는데 이렇게 된 이상 전부 까발리자 싶어서 예비 신랑에게 삿대질까지 하면서 말을 했죠. 제가 알아본 것이 100% 진실이었는지 예비 신랑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더라고요. 매번 코인 이야기를 할 때도 재산이 많다고 자랑을 했지만 이미 마이너스를 치고 있는데 투자를 했던 금액 자체를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재산이 꽤 된다고 자랑을 하는 것도 경제관념이 없다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사실을 전부 다 알고 나랑 뭐 파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뭔 소리야? 파혼하자고 찾아온 건 너야 너. 나는 알겠다고 대답을 하는 거고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 아니지? 아니 나는 파혼이 아니라 그니까 나를 속였다고 생각한 거지. 결혼하고 나면 내 돈으로 생활할 건데 초과까지 책임져야 하나 싶어서. 야 누구는 돈 안 버니? 나도 회사 다니는데? 만약 우리 집을 챙겨야 한다면 내 용돈, 내 월급에서 챙겼겠지. 아이씨 뭘 잘했다고 자꾸 변명질이야? 그래도 요즘은 육아휴직도 내야 하는 거고. 육아휴직? 그래 너 많이 잘했다. 아니 결혼이고 뭐고 전부 다 반반이라면서. 그럼 육아휴직도 반반으로 내야 하는 거 아니니? 아 너는 이상한 가짜뉴스 퍼날라야 해서 못 쉬니? 그렇게 콕 집어서 말을 하니까 예비 신랑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제가 결혼 죽어도 안 한다고 이대로 파혼이라고 못을 박았죠. 볼장 닿아봤는데 결혼을 할 미친년도 아니고요. 집안 차이도 나고 수준 차이도 나서 결혼을 어떻게 하겠냐고 하니까 예비 신랑이 발만 동동 구르는데 결국에는 저한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비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진심으로 저한테 미안해서 그러겠습니까? 저희 집 건물을 놓칠까봐 억지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셈이었죠. 제가 실수했습니다. 건물에서 청소하시는 모습만 보고 오해를 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건데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흘러버린 물을 뭐 어떻게 주워 담겠나? 아이 우리 딸도 마음 정한 것 같으니까 두 번 다시는 보지 말자고. 내 귀한 딸 자네 같은 쭉정이한테 시집 못 보내. 아버지께서는 제 손을 잡고 집에 들어와 문을 쾅 닫아버리셨습니다. 문 앞에서 잘못했다고 울부짖던 예비 신랑은 굳게 닫힌 문을 끝내 열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에 등록이 된 그놈의 연락처와 깨톡 같은 것들 전부 차단을 걸어버렸습니다. 반지도 돌려줬는데 제가 연락을 더 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받아주면 병신이죠. 그 뒤로도 저를 몇 번 찾아왔습니다. 저희 회사 앞에도 찾아오고 저희 아버지를 찾으러 신사동 건물까지 가서 무릎을 꿇었다네요. 결국 아버지께서 계단 청소하는 대걸레로 그놈을 몇 대조 패니까 그 뒤로는 안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간 나타날 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한 번만 더 누적 신고를 당하면 스토커 처벌법에 의해 처벌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 그 뒤로는 안 나타나는 중입니다. 그렇게 저는 또 한 번 이별을 했지만 속은 아주 시원합니다. 그 뒤로 소개팅이라는 말만 나와도 치가 떨려요. 제 짝은 제가 알아서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이어져 보려고 합니다. 속빈 강정은 사절하고요. 여러분, 사람 보는 눈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좋아지겠죠? 저희 부모님 걱정거리 덜어드리기 위해 빨리 좋은 사람 만나길 기도하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